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0대 여성 김순애라고 합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남편이 남기고 간 상가 건물 하나로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5층짜리 작은 건물인데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거라 저한텐 무엇보다 소중한 재산입니다. 자식이라곤 아들 하나뿐인데 그 아들이 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35 먹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인연을 맺은 며느리가 제게 악연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독립하고서는 잘 연락을 안 하던 터라 아침부터 온 연락에 의아했었죠.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 뭐? 진짜? 누구야? 어디서 만났어? 헬스장에서 만났어. 트레이너야. 이번 주말에 데려갈게. 그 결혼 이야기도 좀 해야 하고. 뭐? 아니 언제 만났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와? 그리고 그동안 엄마한테 왜 숨긴 거야? 이 좋은 일을. 너무 기쁜 마음이 호들갑을 떨며 아들에게 말했어요. 만난 지 오래된 건 아닌데 참 좋은 사람이라 놓치기 싫어서 그러지. 주말에 봐요. 그래 걱정하지 마.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35 먹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던 아들이었어요. 소개를 시켜줘도 번번이 실패하고 맞선을 봐도 다음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아들이 결혼하든 말든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손주가 있고 없고는 아무래도 큰 차이가 있잖아요. 저도 나이가 있고 주변의 친구들이 이미 할머니 소리 들은 지 꽤 된 터라 빨리 손주가 갖고 싶었죠. 그래서 아들에게 더 결혼을 닥달한 것도 있고요. 그래도 결국 생기지 않아 포기했었는데 그런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주말에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소라, 32살.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싹싹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생소했지만 아주 예의 바르더군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한소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허리 90도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요. 저도 아들이 처음으로 데려온 여자라 마음이 무척 갔고요. 그래 어서 와요. 우리 동현이가 얼마나 칭찬을 하던지. 소라씨도 우리 동현이 잘 만난 거야. 애가 소심하긴 한데 착하거든. 결혼할 남자는 착한 게 제일 좋아요. 말도 잘 듣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동현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순수하고 착하고 저도 그거 알고 만났어요. 맞아, 우리 동현이가 좀 순수해. 순수한 게 좋은 거지. 저는 남편과 함께 상가 건물을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어요. 그래서 교활하고 이기적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좀 많았거든요. 주변 사람은 차라리 순수한 사람들이 좋을 만큼요. 저도 그런 점이 좋았어요. 요즘 세상에 저렇게 순수한 사람이 어딨어요? 며느린 연신 아들 칭찬을 늘어놨습니다. 듣는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저와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첫 만남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곧 상견례 날을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사돈 되실 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됐습니다. 식당에 도착해서 사돈 될 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얼굴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 정자야. 순애? 순애니? 아니, 세상에. 40년 전 고향 동창 윤정자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고 점심 도시락도 나눠 먹던 사이였어요. 졸업하고 서로 다른 도시로 흩어져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20년도 더 전에 동창회에서 마지막으로 봤는데 아들 결혼 자리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세상에, 네가 소라 씨 엄마야? 이런 우연이 어딨어?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얼른 일어나서 정자 손을 잡았어요. 야, 정자야, 우리가 몇 년 만이야? 20년? 아니, 더 됐지? 응, 순애야, 오랜만이야. 진짜 어쩜 이런 인연이 있을까? 한껏 웃으며 제게 반가움을 표하는 정자를 보며 너무나 좋았어요. 사돈은 멀면 좋다지만 그래도 이 순간 동창과의 만남에서 느끼는 반가움은 거짓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님, 엄마 두 분 아시는 사이예요? 며느리가 둘의 상봉에 끼어들더니 놀란 얼굴로 말을 하더군요. 그럼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야. 그때 정말 친했거든. 세상에, 이렇게 얼굴을 볼 줄 누가 알았겠니? 아, 그러셨군요. 근데 엄마, 자리에 앉으세요. 상견례잖아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며 정자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근데 정자 표정이 이상했어요. 한창 반가워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져 버리더군요. 웃긴 웃는데 어딘가 어색했어요. 정자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그냥 긴장해서 그래. 우리 딸이 시집 가는 거잖아. 아이고, 긴장은 무슨. 나야 친구 딸이니까 두 손 들고 환영이지. 저는 그때 그 표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어색한 거겠거니 했어요. 정자 네 딸이면 볼 것도 없다. 우리 동현이가 복 받았네. 그치, 동현아? 네, 엄마. 저도 복 받은 것 같아요. 아들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옆에서 며느리가 아들 팔을 꼭 잡았어요. 저도 동현 씨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래. 둘이 잘 살아야 해. 우리 사돈끼리도 자주 만나자. 안 그래, 정자야? 그러자, 순애야. 정자는 계속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표정에 뭔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이 장가를 갔고 사돈은 20년 만에 재회한 친구였으니까요. 결혼식 날 정자는 며느리 곁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더군요. 참으로 딸 생각이 갸륵하다 싶었어요. 애가 얼마나 걱정됐으면 저리 끼고도나 싶었죠. 아이, 정자야, 나와서 손님 맞이해야지. 혼주가 거기 붙어있으면 어떡하니? 제가 웃으며 타박하자 정자가 어색하게 웃더군요. 그런 제 말에 대답한 건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친정엄마가 곁에 있으면 마음이 좀 차분해질 것 같아서 계속 옆에 있어달라고 했어요. 그랬어? 아휴, 그래도 손님은 받아야지. 우리 동창들이 너한테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네. 미안해. 네가 좀 잘 말해줘. 걱정 마. 그렇게 정자를 신부 대기실에 두고 나오는데 왠지 모르게 정자가 절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고 주저앉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캐묻진 않았어요. 할 말이 있으면 곧 하겠지 싶었죠. 그 말을 듣기까지 3년이나 걸릴 줄 알았다면 미리 물어봤어야 했는데. 결혼 후 아들 내외는 잘 지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는 월급쟁이였는데 별 문제 없이 7년 정도 다니고 있던 직장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1년쯤 지났을 때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뭐? 아니,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상사랑 트러블이 좀 있었어. 당분간 쉬려고. 아니, 트러블이라니. 무슨 트러블? 네가 뭘 잘못했어? 아니,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안 맞았어. 엄마, 걱정하지 마. 저는 걱정이 됐어요. 대기업 다니던 아들이 갑자기 퇴사라니. 근데 며느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소라예요. 응, 소라야. 동현이가 회사 그만뒀다며. 아니, 무슨 일이야? 큰일이라도 있었니? 어머니, 동현 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직장 상사가 좀 심했거든요. 당분간 쉬게 해주세요. 아이, 그래, 쉬어야지.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녀석이 일을 그만뒀다니. 딸린 마누라가 있는데 일을 그만두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며느리에게 가는 것이잖아요. 남의 집 귀한 딸인데 게다가 제 동창의 딸을 고생시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그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머니 건물 관리 남편이 도와드리는 건 어떨까요? 저야 직장이 있긴 한데 남편이 계속 쉴 순 없는 노릇이니까요. 건물 관리? 네, 어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세입자 관리, 월세 수금, 수리 문제 같은 거요. 남편한테 맡겨주세요. 동현 씨도 뭐라도 해야 자존심이 살잖아요.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금방 무기력해져서 걱정이 돼요. 아니면 새 직장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사실 혼자 건물 관리하기 벅찼던 게 사실이에요. 남편이 죽기 전에는 둘이서 같이 이 5층짜리 상가 건물을 관리하는 게 힘들진 않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도 힘들고 세입자들 민원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어차피 제가 죽으면 아들이 이 건물 가져갈 건데 그 전에 건물 관리하는 걸 배워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 동현이가 맡아보는 것도 좋겠다. 나도 나이 드니까 이것저것 챙기기 힘들더라고. 월급은 동현이가 이전 직장에 받았던 정도는 줘야겠네. 그리고 새 직장 구할 때까지만 한다고 말해줘. 아니다, 내가 동현이한테 말할까? 그 소식은 제가 전할게요. 동현 씨도 좋아할 거예요. 그래, 동현이가 잘했으면 좋겠네. 아, 너는 직장 잘 다니고 있지? 네, 물론이죠. 전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동현 씨한테 서류나 위임장 같은 것도 부탁드릴게요. 그때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아, 어머님, 그리고 세입자분들 연락할 때 혼선 있으면 안 되니까요. 앞으로 건물 관련 연락은 동현 씨한테 오게 할게요. 어머님은 편하게 쉬세요. 그래? 뭐 그게 좋겠다. 요즘 전화 오면 귀찮기도 하고. 네, 어머님.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계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걱정은 됐지만 아들이 한 번은 겪어야 하는 일이고 제가 또 나서다 보면 아들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큰맘 먹고 아들에게 관리의 모든 걸 맡기기로 한 거고요. 며느리에게 다 맡기긴 했지만 혹시 몰라 아들에게 월급을 줄 때 확실히 이야기했어요. 동현이 너한테 맡기는 것이고 새 직장 구할 때까지만 하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알겠다고 간단히 답이 왔어요. 그렇게 아들에게 상가 건물 관리를 맡기고 저는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처음에는 걱정이 됐지만 상가 월세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어서 그 뒤로는 걱정보단 편하다는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의 걱정은 다른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바로 아들 내외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완전히 잡혀 사는 눈치였거든요. 솔직히 저도 남편을 잡고 살았지만 그거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한 번은 아들이 건물 관리를 잘 하고 있나 싶어 아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동현아, 건물 관리 어때? 힘들진 않아? 네, 괜찮아요. 와이프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소라가? 엄마는 너한테 맡긴 건데 소라가 도와주면 어떡하니? 모든 일은 직접 경험해봐야 느는 거야. 물론 저도 하긴 하죠. 근데 아무래도 와이프가 하는 게 더 확실하니까. 전 와이프가 시키는 것만 하고.
아들 말에 제가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시키는 거? 네가 관리 맡은 거 아니었어? 와이프가 더 잘해서요. 저는 숫자 같은 거 잘 모르잖아요. 와이프가 꼼꼼하잖아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좀 주도적으로 해야지. 엄마, 와이프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저는 괜히 끼어들면 방해만 돼요. 아들이 스스로를 방해물 취급하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이 소심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완전 수동적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찝찝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들네외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을 때 아들이 왜 그렇게 수동적이고 더 내향적으로 변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아들네 집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다짜고짜 들어가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안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넌 그것도 못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심하게 주눅든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으면 제대로 해. 이것도 못하면 뭐래? 진짜 답답해 죽겠네. 다음엔 잘할게, 소라야. 진짜로. 다음엔 맨날 다음이야. 다음이 몇 번째야. 진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소라야, 미안해. 내가 노력할게. 노력? 네가 노력하는 거 본 적 없어. 그냥 내가 다 해야 해. 다. 진짜 답답해서. 너랑 같이 있으면 화만 나. 알아서 좀 해보라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저런 말투가 있나 싶었어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완전히 잡혀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며느리는 계속 다그치고 아들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그 모습이 너무 착잡했어요. 그날 저는 그 자리에서 되돌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날 저녁 조심스레 아들만 집으로 불러냈습니다. 반찬 해놨으니 받으러 오라고요. 며느리는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며 아직 저녁도 못 먹었다는 말에 자연스레 집으로 부를 수 있었죠. 아들에게 밥을 차려 먹이고는 용기를 내서 아들한테 말했어요. 동현아, 사실 엄마가 낮에 너희 집에 들렸었거든. 그때 소라가 너한테 하는 말 들었는데 좀 심한 것 같던데. 너희 무슨 일 있었니? 아들이 순간 멈칫하더니 고개를 들고 제게 따지듯이 묻더군요. 엄마, 뭐 들으셨어요? 아니, 너희 집 현관문이 열려 있었거든. 들으려고 했다기보다 들린 거지. 근데 부부 사이에 너희 그렇게 심한 말 하면서 살아? 넌 미안하다고만 하고 며느리는 화만 내던데. 아무리 네가 잘못했어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엄마, 제발 참견 좀 하지 마세요. 평소에는 와이프도 저한테 잘해요. 엄마가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들었는데 오해라니. 소라가 너한테 막 소리 지르던데. 그건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소라 잘못 아니에요. 동현아, 부부 사이에 잘못이 있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우리 부부 일이에요. 신경 끄세요, 제발. 아들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더 말했다간 아들한테 미움받을까봐 입을 다물었어요. 아들마저 이럴까봐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따지고 싶은 마음은 더 컸어요. 이참에 며느리를 불러다가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래, 내 아들이 백수나 다름없고 지금이야 관리 일을 하지만 그게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며느리가 그걸 신경 쓰고 있을 수도 있었고, 여튼 복잡한 마음으로 며느리에 대한 생각을 덮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괜찮다는데 제가 뭘 더 어떻게 참견하나요? 제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었고요. 사돈인 정자를 불러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건 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대신 며느리가 어떤 성격인지도 알고 싶어 정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정자는 연락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이 건물 관리를 맡은 지 2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건물에 볼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직접 갔어요. 아들에게 건물을 맡기면서 저는 좀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큰 아파트에 혼자 사는 게 적적했거든요. 그렇게 제 상가 건물보다 먼 곳으로 이사를 간 터라 그간 상가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제가 나타나서 기웃거리면 아들이 관리하는데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피한 것도 있고요. 하지만 그날은 근처에 일이 있어서 간 김에 들리게 됐어요. 그리고 1층 분식집 사장님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표정이 이상했어요. 저를 걱정하는 듯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어머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좋아지다니요? 제가 언제 아팠나요? 저는 장난이라 생각하고 장난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네? 사모님 치매 초기시라고 그래서 직접 연락드리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치매라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며느리분이요. 2년 전부터 그러셨는데요. 어머님이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건물 관련 연락은 무조건 며느리분한테 하라고 하셨거든요. 아니 멀쩡한데 무슨 치매예요? 게다가 우리 며느리가 그랬다고요? 아들한테 관리를 맡겼는데 우리 아들은 못 봤어요? 사장님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물들었어요. 아드님 얼굴을 본 적 없어요. 사모님 대신 관리한 사람이 며느리였거든요. 게다가 그 치매 이야기도 저흰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모님 직접 뵌 것도 2년 만이니까 그동안 병원 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급하게 다른 세입자들도 만나봤습니다. 2층 미용실 원장님, 3층 학원 원장님, 4층 사무실 사장님까지 모두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완전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혼란스러운 제게 미용실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모님, 저희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관리비 인상 건은 확정인 거 맞죠? 관리비 인상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 관리비 올린 적이 없는데? 아들도 그런 이야기 없었어요. 네? 며느리분이 사모님 뜻이라고 하셨는데요. 6개월 전부터 20% 올랐잖아요. 20%나요? 아이 그게 무슨... 전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학원 원장님도 말했습니다. 저번에 주차장 보수공사 비용도 저희한테 분담하도록 했잖아요. 세입자랑 200만 원씩. 그것도 사모님이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공사요? 전 들은 적도 없는데. 점입 가경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상가에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 비용도 냈고요. 건물 외벽 청소 비용도 냈어요. 다 사모님 지시라고 하셨는데. 세입자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무실 사장님이 말했어요. 저희가 사모님한테 직접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연락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 번호 확인 한번 해주세요. 며느리분이 알려준 번호인데 항상 전화 걸 때마다 연락이 안 돼서. 전화 한번 드렸다가 며느리분한테 혼났어요. 어머니 건강 안 좋으시니까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저도요. 어머님이 치매 초기시라 연락하시면 혼란스러워하신다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전 연락처를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준 번호가 무슨 번호인진 모르지만 제 번호는 절대 아니었어요. 더 문제는 며느리가 저와 상가 주인분들 간의 왕래를 막아버린 거였어요. 저는 아무 일도 없으니 연락이 없겠거니 편하게 생각했던 거고요.
그래놓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세입자의 연락을 막아버린 거였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보니 지난 2년간 저 모르게 진행된 일들이 수두룩했어요. 관리비 20% 인상, 주차장 보수 공사비 분담금 세입자당 200만 원, 엘리베이터 점검 비용 100만 원씩, 건물 외벽 청소 비용 50만 원씩. 세입자가 8팀이니까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게다가 더 황당했던 건 월세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였던 그 돈이 전부 며느리 개인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계산해보니 횡령된 금액만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상가 주인분들에게 일이 해결되면 연락 준다고 말했고 우선 인상된 관리비는 내지 말라고 말해놨어요. 그리고 대표로 한 분께 다른 상가분들에게 다 말씀드리라고 했고요. 저는 당장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동현아, 소라야, 너희 네 상가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통장 내역과 세입자들 증언을 정리한 자료를 테이블에 펼쳐놨습니다. 아들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네 와이프가 2년 동안 건물에서 빼돌린 돈이야. 며느린 태연했습니다.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돈은 건물 관리하는 데 쓴 거예요. 관리? 무슨 관리에 8천만 원이 들어가? 실제로 공사도 하고 점검도 했잖아요. 주차장 보수도 하고 엘리베이터도 점검하고. 무슨 공사?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머니가 깜빡하신 거예요. 제가 다 보고 드렸잖아요. 보고? 나한테 보고한 적 없어 한 번도?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는 게 아니라 처음 듣는 소리야. 그리고 세입자들한테 내가 치매라고 한 건 뭐야? 며느리가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그건 어머님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연락 받으시면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그런 거예요. 어머님 걱정해서 그런 거지 다른 뜻은 없었어요. 내가 언제 건강이 안 좋았어? 멀쩡한 사람 치매 환자로 만들어 놓고 지금 무슨 소리야? 너 상가 사장님들하고 내 사이 막아놓고 나 몰래 관리비 인상해서 빼돌리려고 그런 거지?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 무슨 설명? 8천만 원이 네 통장으로 들어갔어. 그게 설명이 돼? 그때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뭐? 이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와이프한테 다 맡겼는데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저는 아들의 말에 답답해서 가슴을 쿵쿵 치며 화를 냈습니다. 동현아, 네 와이프가 8천만 원을 횡령했는데 왜 네 잘못이야? 그게 그런 말로 해결이 될 일이니? 횡령이 아니에요, 엄마. 와이프가 건물 관리하느라 쓴 돈이에요. 제가 영수증 확인 안 한 게 잘못이지 소라 잘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영수증? 무슨 영수증? 공사를 한 적도 없는데 무슨 영수증이 있어? 엄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소라 그런 애 아니에요. 엄마가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이 눈앞의 증거를 보고도 자기 아내만 감싸고 도는 거예요. 동현아, 넌 지금 네 눈으로 보고도 모르겠어? 통장 내역이 여기 있잖아. 엄마, 와이프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소라가 3년 동안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분명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잘한 게 8천만 원 빼돌린 거야? 그리고 그 관리비 인상으로 상가 사장님들이 받은 타격은 어떡할 건데? 주위에 우리 상가에 안 좋은 소문 퍼지면 어떡할 거냐고? 빼돌린 게 아니라니까요, 엄마. 왜 자꾸 소라를 나쁘게 보세요? 며느리가 아들 팔을 잡았습니다. 동현씨, 괜찮아. 어머님이 오해하시는 거야. 내가 설명드릴게. 여보, 당신이 왜 설명해? 엄마가 이상한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한테 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됐다.
오늘부로 너희 둘 다 건물 관리에서 손 떼라. 다시는 건물 일에 관여하지 마. 세입자들한테도 내가 다시 연락 다 하고 이제 내가 관리하마.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이 정색을 하며 화를 내더군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가 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이렇게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고생? 8천만 원 빼먹은 게 고생이야? 그리고 나는 영영 너한테 맡기겠다고 한 적 없다. 새로운 직장 가질 때까지만이라고 했는데 넌 관리도 안 하고 새 직장도 안 알아보고 있잖아. 네 입으로 상가 관리 네 와이프가 낫다고 했으니 너도 빠지고 며느리 너도 빠지거라. 내가 다시 도맡아마. 그 순간 며느리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유지했던 싹싹한 가면이 스르륵 벗겨졌어요. 어머님 그러시면 안 되죠. 뭐가 안 돼? 제가 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어머님 대신 세입자들 민원 다 받고 건물 관리 다 하고 전 공짜로 일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르시면 제 입장은 뭐가 돼요? 입장? 8천만 원 횡령해놓고 무슨 입장을 따져? 그리고 언제 내가 너 보고 관리하라고 했니? 아들한테 맡겼고 아들한테 월급으로 돈 보냈어. 어디서 횡령한 주제 그딴 말을 하니? 횡령이요? 어머님, 말씀 조심하세요. 전 정당한 관리 수수료를 받은 것뿐이에요. 정당한 수수료가 8천만 원이야? 그것도 내 허락 없이? 너한테 수수료 챙기라고 한 적 없어. 어머니가 계약서 안 쓰신 거지. 저는 일한 만큼 받은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 네가 지금 나한테 법을 들먹여? 난 너와 계약한 적도 없고 아들한테 관리 맡긴 거야. 어디서 법을 들먹여? 어머니가 먼저 횡령이라고 하셨잖아요. 법 얘기 꺼내신 건 어머니예요. 전 어이가 없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법대로 하자. 너 오늘부로 내 건물에 출입 금지야. 며느리가 셀쭉한 표정으로 저를 흘겨보더군요. 그러더니 어이없는 말을 짓거렸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여보, 잠시만. 며느린 그렇게 말하곤 제게 말을 걸려는 아들 팔을 끌고 집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더군요.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건지. 게다가 아들은 그런 며느리한테 잡혀 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그날 관리비 때문에 싸우고 난 뒤 아들이 제게 조심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관리비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그래도 자기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자기한테 화내라고 그러더군요. 속도 없는 자식. 순한 자식이 최고라 생각했는데 너무 답답하더군요. 그래도 아들은 연락이 돼서 다행이라 생각했죠. 며느리와 갈등이 생긴 후 저는 친구 정자한테 연락했습니다. 며느리 문제로 상의하고 싶었어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벌써 이야기를 하고 나한테 빈정이 상했나 싶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잘못한 일은 아니었잖아요. 정자야, 나 순애야. 통화 좀 하자. 급한 일 있어.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전화했어요. 역시 안 받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20년 만에 재회한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다니 이상했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뭐라고 한 건지 걱정이 됐어요. 저는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통현아, 네 장모님 연락되니? 장모님이요? 글쎄요. 와이프가 알아서 연락하니까 전 잘 몰라요. 내가 며칠째 전화하는데 안 받으시더라.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볼게요. 엄마가 물어봤다는 말은 안 할게요. 아직도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장모님이 좀 편찮으시대요. 편찮으시다고? 어디가? 잘은 모르겠는데 요즘 기력이 없으셔서 쉬고 계신데요.
그 연락 안 받으신 것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엄마, 그 와이프가 장모님 지금 면회객 받기 힘드시대요. 좀 이따가 가세요. 면회객? 아니 무슨 소리야. 친구 아파서 찾아가겠다는데. 아니, 장모님이 조용히 쉬고 싶으시대요. 나중에 좀 나아지시면 연락드린대요. 뭔가 이상했어요. 조용히 쉬고 싶다고 하긴 너무 연락이 안 되잖아요. 연락 정도는 받을 수 있을 텐데.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 아들에게 병원이 어딘지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절 보더니 팔을 벌려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여긴 왜 오셨어요? 정자가 입원했다며 병문 안 왔지. 오실 필요 없어요. 면회 사절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 친구가 아파서 왔는데 병원에서 면회된다던데 네가 왜 안 된다니? 환자가 안정이 필요해서요. 낯선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낯선 사람? 내가 40년 친구인데 낯선 사람이야? 며느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친구요? 20년 넘게 연락도 안 하다 상견례에서 만난 사이잖아요. 그래도 친구는 친구지. 비켜봐. 저희 가족도 아니시잖아요. 그냥 가세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가족이 아니라고? 내가 네 시어머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니라고? 시끄럽게 하시면 보안팀 부를 거예요. 조용히 가세요. 저희 엄마는 어머님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고요. 소라야, 너 지금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어머님이 협조 안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자 보호자로서 면회 사절이라고 하는 건 제 권리예요. 권리? 네가 무슨 권리야? 제가 딸이잖아요. 어머님은 남이시고요. 더 말씀드릴 거 없어요. 들어가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꿈쩍도 안 했어요. 간호사도 지나가는 사람도 며느리 편을 들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라고 하니까요. 저는 굴욕감을 삼키며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났어요. 40년 친구를 병문안도 못하다니.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왜 사돈과 만나지 못하도록 극구 막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며느리와 제가 싸웠다지만 사돈인 제 친구와는 다른 문제잖아요. 게다가 제 친구 정자는 차분하고 느긋한 편이라 싸울 일도 없이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는 친구였거든요. 세월이 지났다고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진 않았을 텐데 아예 이야기도 안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찝찝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순애야, 나야 정자야. 정자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정말 조용히 속삭이듯이 제게 말을 하더군요. 정자야, 어디야? 괜찮아? 왜 연락이 안 됐어? 순애야, 나 지금 요양병원인데 소라가 날 여기 가둬놨어. 뭐? 가둬놨다고? 무슨 소리야? 소라가 날 치매 의심이라면서 요양병원에 넣었어. 정밀검사도 안 하고 내 핸드폰을 뺏어갔어. 지금 옆 침대 할머니 보호자분 폰 빌려서 전화하는 거야. 사돈의 말에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이 친정엄마를 가둬두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아이 정자야, 그게 말이 돼? 왜 소라가 널 가둬? 친딸이잖아. 전화기 너머로 정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순애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었어. 소라한테 말했거든. 순애한테 다 말할 거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야. 뭘 말하려고 했는데? 소라가 네 재산을 노리고 있어. 네 건물 명의를 동현이한테 이전하고 널 치매로 몰아서 요양원에 보낼 계획까지 세워놨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소라가 우리 집에 왔을 때였어. 거실에서 전화하는 거 들었는데 누군가랑 통화하더라고. 시어머니 건물 명의 이전하고 요양원 보내면 끝이라고. 뭐?
그래서 소라한테 따졌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짓이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처음엔 아니라고 발뺌하더니 나중엔 그냥 웃더라. 엄마 아는 척하지 마세요. 엄마도 공범인 거예요 라고. 공범이라니 무슨 말이야? 내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순애야. 정자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소라가 내 딸이 아니야. 뭐? 남편이 바람 피워서 데려온 애야. 혼외자.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야. 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40년 전에 남편이 바람을 폈어. 그 여자한테서 애가 태어났는데 그 여자가 키우기 싫다고 버린 거야. 남편이 그 애를 데려왔어. 13살짜리를. 청자야. 내가 이를 악물고 키웠어. 20년을. 걔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영악해서 지 아버지 이용해서 날 이리저리 휘두르는 거야. 내가 참으면서 살았는데 남편 죽고 나니 완전 자기 세상이 돼서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놀랐지만 친구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도 놀라웠어요. 사돈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상견례 때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차마 말을 못했어. 친구 딸이면 볼 것도 없다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게 내 배 아파 낳은 딸 아니라고 말해. 게다가 소라가 아버지 유산 가지고 나한테 협박까지 했거든. 말하면 가만 안 둔다고. 그 애가 무서웠어. 커가면서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돈 앞에선 무서운 애야. 정말 그게 사실이야? 다 사실인 거야? 그래서 말하려고 했어. 내가 당하는 것까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한테 피해준다고 생각하니 정말 너무 미안해서 내가 너한테 다 말하려고 했더니 이 꼴이 됐어. 사돈이 흐느꼈어요. 그날 저녁에 설아가 요양병원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 엄마가 갑자기 이상해지셨어요라면서 강제로 데려갔어. 경찰에 신고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무도 안 믿어줘. 보호자인 소라 말만 믿더라고. 치매 의심이라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게 뭔 소용이야. 정자야 기다려. 내가 어떻게든 빼내줄게. 순애야 조심해. 그 애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나처럼 당하면 안 돼. 그리고 미안해. 너한테 이런 애 시집 보내서 계속 후회했어. 미안해하지 마. 네 잘못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누군가 온 것 같았어요.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정밀검사도 없이 보호자 말만 듣고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빼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반대하면 복잡해져요. 다만 의사분께서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어떻게 증명하죠? 정밀검사를 요청하세요. 선별 검사만으론 치매 진단 내린 건 절차상 문제가 있어요. 병원 기록을 확인하니 친구의 인지장애 진단은 간이 선별 검사 단 한 번으로 내려진 거였어요. 정밀검사는 보호자가 원치 않는다며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도 확인해봤습니다. 정자 남편이 40년 전 외도에서 낳은 아이를 데려와 호적에 올린 거였어요. 20년 넘게 키워준 엄마를 병원에 가두고 시어머니 재산까지 삼키려 하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워서 흥신소에 의뢰했어요. 며느리가 만나는 사람, 통화 상대, 통화 내용과 대화 내용 싹 다 알아봐 주세요. 기간은 얼마나 잡을까요? 일단 일주일만요. 뭐가 나오면 연장할게요. 3일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찾아왔어요.
며느리분 낮에 자주 호텔가를 드나들어요. 호텔이요? 네. 거기서 남자를 만나는데 항상 똑같은 남자분이네요. 남자요? 누구요? 40세 부동산 컨설팅 회사 대표예요. 부동산 컨설팅? 근데 이 남자 전과가 있더라고요. 전과요? 5년 전에 부동산 사기로 집행유예 받았어요. 그리고 한솔아 씨와는 결혼 전부터 연인 관계였던 것 같아요. 결혼 전부터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가져온 증거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네, 저희가 SNS 기록 다 뒤져봤는데요. 둘이 5년 전부터 사귄 것 같아요. 한솔아 씨가 결혼한 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아들은 처음부터 타깃이었던 겁니다. 결혼 자체가 사기였어요. 흥신소 직원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며느리가 한 남자와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40대 초반, 정장 차림의 남자. 며느리가 그 남자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둘은 스스럼 없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올랐어요. 이 사진 말고 다른 증거도 있나요? 있습니다. 둘이 호텔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대화한 거 녹음했어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자기야, 이제 거의 끝났어. 시어머니 건물 명의 이전만 하면 돼. 잘했어. 그 바보 남편은? 동현이? 그 멍청이가 뭘 알겠어. 시키는 대로 도장만 찍어. 시어머닌? 그 할망구도 조만간 정리할 거야. 치매로 요양원 보내면 끝이지. 당신 엄마처럼? 응, 우리 엄마처럼. 둘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악마가 틀림없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자들이 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오빠 거의 다 됐어. 명의 이전 서류 동현이한테 사인 받았어. 바보 남편 덕분에 건물 한 채 먹겠네. 동현이 그 멍청이는 이제 버릴 때 됐어. 정리 끝나면 우리 해외 가자. 알았어 자기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 녹음 법적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네, 쓸 수 있어요. 공개된 장소에서 녹음한 거라 문제 없어요. 이 녹음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 며느리가 그간 관리하던 제 건물 서류를 다시 확인하다 더 큰 문제를 발견했어요. 며느리가 선계약금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3층 학원이 이번 달 계약 종료 예정이었는데 며느린 그 자리에 새 세입자를 구한다며 두 곳에서 계약금을 받아놓은 거예요. A 업체에 전화해봤습니다. 저희가 보증금 3천만 원 냈는데요. 건물주 며느리분이 계약 진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위임장 보셨어요? 네, 그 아들분 이름으로 된 위임장 보여주셨어요. B 업체에도 전화했어요. 저희도 3천만 원 냈는데요. 이번 달 입주 예정이에요. 같은 공간에 두 곳한테 계약금을 받은 거였습니다. 기존 세입자들한테 재계약 조건이 바뀌었다며 추가 보증금을 요구한 흔적이 있었어요. 총 피해액을 계산하니 1억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며느린 모든 돈을 가로챈 뒤 그 남자와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었어요. 책임은 전부 아들한테 뒤집어 씌우고요. 혼자서 하다가는 뒤통수 맞을 것 같아 몰래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요즘 왜 자꾸 부르세요? 동현아 앉아.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테이블 위에 사진을 펼쳐놨습니다. 이 남자 누군지 아니? 아들이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이 사람 소라 고등학교 동창 오빠라고. 동창 오빠랑 호텔에서 팔짱 끼고 다녀?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 와이프가 이 남자랑 바람 피우고 다니더라. 엄마 말도 안 돼요. 소라가 그럴 리 없어요. 저번에 소라랑 싸운 것 때문에 그런 거면 증거 보여줄까?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동현이 그 멍청이는 이제 버릴 때 됐어. 그 말을 듣는데 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소라 목소리라고요? 그래. 엄마가 흥신소에 부탁해서 알아봤다. 넌 도대체 여태까지 뭐 한 거야? 그 인간들 붙어먹은 게 너 결혼하기 전부터였다는데.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지르니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긴 아들도 속고 싶어서 속았을까요? 작정하고 속이는데 속지 않은 사람이 대단한 거겠죠. 저도 며느리의 모습에 깜빡 속았으니 아들 탓할 것도 없죠. 내가 네 와이프 뒷조사 왜 했는지 궁금하니? 이상해서 그랬어. 네 장모가 내 동창인데 연락도 못하게 하고 병원도 못 가게 하잖아. 그런데 정자가 연락 왔더라. 네 와이프가 자기 가두고 있다고. 게다가 네 와이프랑 장모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남이었어. 네? 네 장인이 바람 피워서 낳은 애를 네 장모가 키워준 거야. 소라는 그 혼외자 딸이라고. 아니 엄마 그게 무슨... 네 장모 지금 소라가 치매라고 속여서 요양병원에 가둬놓은 거라고. 저 계획들 정자가 다 알고 나한테 말하려다가 네 와이프한테 당한 거야. 아니,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럼 이건 말이 되니? 이것도 봐. 선계약금 사기 내역 위임장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네 이름으로 위임장 만들어서 사기친 거야. 같은 공간에 두 군데한테 계약금 받았어. 나중에 터지면 네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어. 넌 그냥 이용당한 거야. 아이 엄마 근데 소라가... 와이프가 그럴 리가...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3년간 세뇌당한 게 하루아침에 안 풀리는 거예요. 못 믿겠으면 내일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네 와이프 내일 오후에 또 그 남자 만나. 네가 가서 봐. 제가요? 응, 네가 직접 봐야 믿겠지. 다음 날 아들이 직접 호텔 로비에서 며느리를 목격했습니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손을 잡고 웃으며 대화하는 걸요. 둘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걸요. 그날 밤 아들이 제 집에 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봤어? 네, 봤어요. 둘이 손잡고 엘리베이터... 이제 믿어?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3년 동안 속고 산 거예요. 난 그 여자 말 때문에 잘 다니던 일도 그만뒀는데... 아들 말에 저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잘 다니던 일을 그만둬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결국 그것도 며느리의 농간이었던 겁니다. 제 상가를 자기 손에 넣으려고 우리 아들을 철저히 이용한 거예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됐다. 그년 불러. 네가 불러야 안 의심해. 상가 관리일 다시 줄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그날 저녁 며느리가 왔습니다. 어머님, 상가 건물 아무래도 혼자 하시기 힘드시죠? 여전히 싹싹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앉자마자 사진을 내려놨습니다. 이 남자 누구니? 며느리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하지만 금방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아, 오빠요? 고등학교 선배예요. 사업 상담 받느라 만났어요. 사업 상담을 호텔에서 받아? 팔짱 끼고? 호텔방 가서? 어머니, 오해하시면... 전 듣다 말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동현이 그 멍청이는 이제 버릴 때 됐어.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긴 바람피는 건 호텔 드나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이 녹음은 달랐습니다. 이것도 볼래? 선계약금 이중 수령 내역, 위임장 서류, 횡령 내역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네가 내 건물에서 사기치고 돈 들고 해외로 튀려고 한 거 다 알아. 어머니, 그게... 그리고 네 엄마, 네가 요양병원에 가둔 거 그것도 증거 있어. 내일 퇴원시킬 거야. 며느리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싹싹한 가면은 없었어요.
어머님,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끝까지 할 거야. 후회하실 텐데요. 후회? 내가 뭘 후회해? 저 안 잡혀요. 다 동현이 이름으로 한 건데 뭘. 동현이가 한 거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녹음 파일 들었잖아. 네 목소리야. 녹음이요? 그게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것 같아요? 불법 녹음인데. 불법 아니야. 공개된 장소에서 녹음한 거야. 그리고 네 목소리 감정하면 다 나와.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나도 다 증언할 거야. 네가 시킨 거 다 말할 거야. 그리고 이혼할 거라고. 야, 최동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네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해? 그리고 이혼? 네가 날 버리려고 한 거잖아. 그 멍청이 버릴 때 됐다고 했잖아. 나도 네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바보 멍청이였지. 당신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결국 날 버리고 그놈이랑 해외로 갈 생각이었어? 우리 엄마 재산 다 뺏어서? 며느리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내가 없었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네 엄마 꼬셔서 건물 관리 따낸 것도 다 내 덕분이었잖아. 그래, 네 덕분에 사기꾼 됐어. 그래서 고마워해야 되는 거야? 내가 불효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사기꾼이 될 뻔했는데. 당신은 뭔데 그렇게 당당한데? 며느리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대로 당할 줄 알아요? 이런 거 법적인 효력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맞고서 할 거예요. 그래, 해. 그리고 법정에서 보면 되겠구나. 거기서 네가 누군지 다 밝혀지겠지. 두고 보세요. 저 이렇게 안 당해요. 며느리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아들과 변호사와 함께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정자 씨에 대한 정밀 인지기능 검사를 요청합니다. 보호자 동의가 여기 사위가 함께 왔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도 가져왔고요. 병원에서도 더는 안 된다고 말 못하더군요. 아직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을 안 했으니 사위도 보호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몇 가지 서류만으로도 가능했죠. 그리고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환자분은 인지장애가 아닙니다. 선별검사에서 점수가 낮았던 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뿐이에요. 그럼 퇴원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병원 측은 난처해했어요. 보호자 말만 믿고 제대로 검사도 안 하고 입원시킨 게 드러났으니까요. 정밀 검사도 안 하고 환자 가둬놓은 거 문제 삼을 수 있어요. 협조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퇴원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친구가 병원 문을 나서며 제 손을 붙잡았어요. 순혜야,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나 거기서 죽었어. 정자야, 이제 다 끝났어. 2달 동안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내가 치매가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안 믿더라. 이제 됐어. 증언만 해줘. 당연하지. 그 애가 한 짓 내가 다 말할 거야. 하나도 안 빠뜨리고. 저는 며느리와 그 남자를 고소했습니다. 혐의는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사기 미수였어요. 결정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흥신소 사진, 이중계약 내역, 세입자 증언, 정자의 진술, 그리고 아들의 증언까지. 재판이 시작됐어요. 며느린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전 피해자예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어요. 게다가 상가 사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증언을 해줬습니다. 제 아들이 관리하는 걸 본 적도 없었고 모든 건 며느리와 이야기했었다고 말입니다. 게다가 저를 치매로 몰아 상가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 것도 말입니다. 아들은 공범이 될 뻔했지만 상가 주인들 덕분에 공범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생각하면 정말 아찔했습니다. 며느리가 원했던 건 저희 아들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였다는 걸 이때 알았어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며느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저는 손해배상 1억 8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횡령금과 사기 피해액,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전부요. 이혼 소송에서 아들은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았어요.
유책 배우자인 며느린 재산 분할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며느린 전과자의 빚더미까지 지게 됐어요. 판결 날 때 저와 아들을 향해 악담을 퍼붓더군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난 어느 날 저녁, 정자가 제 집에 왔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차를 마셨어요. 미안해. 상견례 때 말했어야 했어. 그 애가 내 핏줄이 아닌 거. 그리고 그 애 본성을. 됐어, 정자야. 걔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도 피해자인데. 그래도 네가 피해볼 걸 알면서 입 다물고 있었잖아. 미안해. 이제 다 끝났잖아. 우리 남은 인생은 좋은 일만 겪으면서 살아도 모자라. 나쁜 건 생각하지 마. 다 끝난 것도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안 좋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하고 저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사돈이었던 친구 정자와도 다시 잘 지내고 있어요. 아들도 다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 잘 다니고 있고 만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아들도 당한 적이 있으니 좀 더 신중할 거라 생각합니다. 며느리 때문에 노년에 고생했지만 그래도 큰 손해 없이 이 정도로 해결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의심병이 생기긴 했지만 그 정도면 다행인 거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